네, 2020년 경찰청 공개 수배 전단이 배포됐습니다. 여기 처음 이름을 올렸지만 떡하니 두 번째로 배치된 범죄자가 있는데요. 바로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입니다. 왜 공개 수배가 됐고 또 8개월째 오리무중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비 팀장, 네. 조규석이 살인을 저지른 지난해 5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지난해 5월 21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주차장입니다. 56세 부동산 업자 박모 씨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로 저 주차장인데요. 바로 저 차량입니다. 발견 당시 온몸이 둔기로 맞은 것처럼 피멍이 가득했는데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것이 바로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입니다. 벌써 8개월 넘게 경찰의 눈을 피해 도주 중인 그야말로 도피의 달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CCTV 화면엔 조규석이 찍히진 않았지만 저러한 행위를 모두 지휘한 게 조규석이라는 거죠. 네. 저 주차장에서 숨지기 전에 조규석은 지금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폭행을 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피해자의 방해로 본인이 3, 40억의 상당의 수익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 피해자는 내가 10억 원가량은 보상해주겠다 했지만 이때도 폭행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 행위에 가담한 공범들은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하지만 조규석은 포위망을 빠져나가면서 현재 8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변호사님, 그래서 올해 지명수배 전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네, 이제 얼마 전에 이 사람을 결국 지명수배하기로 결정이 났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2006년하고 2013년에도 이렇게 도주한 전력이 있거든요. 그때도 잡히기는 잡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도주한 전력이 이미 두 차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안 잡히는지 이미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속 있으면은 시간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잡기는 잡을 텐데 그동안에 만약에 얼굴 성형이라도 해서 밀항이라도 해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네, 실제로 2017년에 또 다른 조직폭력배는 성형을 해서 경찰의 포위망을 비껴갔다고 하죠. 근데 조규석의 범죄 행각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교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상당히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만약에 머리가 많이 발달돼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피해자인 사업가를 다리고 이제 광주까지 내려갔는데요. 그 범행 장소가 지인이 운영하던 그 노래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노래방이 그날은 장사를 하지 않는 곳이었고 또 이제 그 CCTV가 이제 그 설치가 되지 않는 또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제 사전에 공범 2명을 거기다 대기시켰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가 있냐면 살해하라고 지시를 한 건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좀 그 시끄럽게 하면 한 대 때려줘라. 그러니까 네. 살해 지시를 갖다가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공범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광주에서부터 서울을 거쳐서 이제 양주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이 공범으로 지목된 이 두 사람이 양주경찰서장 앞으로 유서를 남기고 네. 음독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굉장히 소량이라서 죽을 정도는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갈 때 4명이 방 2개를 만들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2명은 음독을 했고 나머지 2명은 옆에서 이제 그 광경을 보고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일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상당히 그 자기적인 그리고 네. 계획적인 그 냄새가 많이 풍기는 그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범들의 극단적 선택 시도도 조규석이 뭔가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규석의 동생 말에 따르면 형이 소변 깡통까지 준비하라고 했다. 이런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공범들은 범행 네. 과정 전반이 대부분 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주목했던 진술 하나는 이제 노래방에서 이렇게 폭행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이제 조규석이 동생에게 차를 운전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 운전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소변을 받을 깡통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이 차 안에서 이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해를 가했건 그 현장에 살해를 했건 간에 그 이후에 지금 이 차량에 탑승해서 이제 양주까지 오게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과정도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인 거고요. 그에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 조규석의 동생은 본인은 공동강금의 고의도 없었고 네.
그냥 뒤에서 이 피해자가 코를 골면서 좀 자고 있었고 본인은 무슨 상황인지 잘 몰랐다고 이제 조규석 동생은 이제 본인 스스로 범행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그런 범행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또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조규석은 홀로 범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범을 끌어들여서 본인만 교묘히 빠져나갔는데요. 김 팀장, 그런데 네. 공범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엿보인다고요? 네, 일단 이 공범들과 조규석의 인연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공범 2명을 만난 거에 과거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할 때 이 3사람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범 2명이 당시 암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3사람이 알고 지낸 지가 한 10년 이상 되는데 이때 당시 조규석이 공범 2명이 암 투병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케 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무언가의 그러니까 일정한 대가를 제공하고 나중에 이런 범행의 책임을 모두 암투병하는 공범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계획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대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의심을 확실시하는 그러한 정황도 엿보입니다. 돈을 줬더라고요, 조규석이요, 이들에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했다라고 네. 저는 보는데, 이 암투병하고 하는 그런 이제 사항인데,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만난 것은 이 김 씨가 20년 정도 이제 그 교도소에서 있을 때 이 조 씨하고 같이 교도소에서 만나서 소위 얘기하는 교도소 동기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출소를 하고 난 뒤에 그 2006년 12월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 그 5월까지 한두 달에 걸쳐서 약 5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줬다는 거죠. 이 아무 이유 없이. 네. 그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언젠간 한번 본인이 써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다가 5월 17일 날 조 씨로부터 자기가 친구로부터 돈 좀 받아야 되는데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형님은 옆에서 서 계시기만 하면 되니까 한 사람을 좀 더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 명을 더 이제 구했는데요. 그때 이제 뭐라고 제의하냐면 이게 일이 잘 되든 되지 않든 간에 뭐 1억을 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용돈을 받아온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활동비 명목으로 그날 그 1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무지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미리 대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공범들이 얘기하는 그 범행 동기가 당시 술을 마시는데 사업가가 반말을 해가지고 그때 우발적으로 이렇게 어떤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김 씨가 술을 마시게 되면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변한대요. 네. 그러니까 조 씨가 그것까지도 아마 감안을 해서 이 사람을 투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의 둘러댈 내용까지 조 씨가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의심마저 드는데, 정말 이상하게도요, 공범들이 조규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체포 후 구속심사를 받으러 가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죠. 부두목이 지시 받아서 범행하신가요? 없지 그런 거. 지시 안 받으셨다고요? 지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고요. 그럼 단독으로 하신 거라는 주장이세요? 네, 다른 질문은 다 대답을 하지 않고 지시 받았습니까? 부두목이 시켰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데, 공범들은 어쨌든 조규석은 빼고 재판까지 받아서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죠. 네, 그러니까 공범 한 명은 12년 받았고 한 명은 5년 받았고 그다음에 조규석의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는데 이 12년 5년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봤어요. 지금 기소된 혐의를 보면은 상해치사, 사체유기, 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범이 피해자가 술 좀 따라보라 그래가지고 욱해가지고는 뭐 주먹과 발로 차가지고 찼더니 이 사람이 사망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걸로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봐가지고는 원래 상해치사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을 보면은 가중이 된다 그래도 4년에서 8년으로 돼 있거든요. 이 사람 벌써 12년 나왔잖아요. 죄질이 안 좋고 그 이외에 감금이라든지 사체 유기 형량까지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중한형을 선고받게 된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조금 첨언을 하면요.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확정된 유죄 판단인데 상해치사가 유죄가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검찰에서 기소는 강도 살인으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폭행 과정에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내일 내가 10억 원을 주겠다는 얘기를 피해자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죽일 고의까지는 없었다라고 일단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일단 주의적으로 기소가 됐던 강도살인 무죄가 나오고 예비적으로 기소가 됐던 상해치사 혐의가 유죄로 나와서 사실상 이 정도라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실상 살해 의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이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상해치사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좀 중형을 선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공범들은 중형까지 선고받았는데 조규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실제로 조규석에겐 이번이 세 번째 도피 행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조규석이 지인에게 보냈다라는 문자 메시지 하나 공개됐는데요. 올해가 조규석이 60이 되는 해입니다. 네. 환갑이죠. 네. 그래서 올해는 환갑잔치를 못하겠다. 아유. 라는 취지의 이제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문자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올해는 못하고 내년 내후년에는 뭐라도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도피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도 좀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소 경찰을 좀 조롱하는 듯한 내용으로도 보이는데 이 사람은 2006년에 한 번, 2013년에 한 번, 두 번이나 이렇게 도피를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도피를 하다가 4, 5개월 이상 도피를 하다가 검거가 됐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PJ파 부두목이죠. 네. 그리고 아까 공범들에게도 했던 걸 보면 생활비 계속 지급해주고 그리고 뭐 성공하면 얼마를 주겠다는 약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소위 말하는 그 공범들 아니면 소위 그 밑에 있었던 그 행동대원들한테는 굉장히 신망이 두텁거나 잘해왔다는 걸 조금 전에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저렇게 평소에 부하들을 잘 챙기고 지인들이 많다면 은신처를 제공해줄 지인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도피할 때 필요한 도피 자금을 제공해줄 지인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저번에도 계속 지인이 은신처를 제공해서 체포가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변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있어서 검거가 어려울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들은 그래서 이 조규석의 도피 행각 방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지명수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를 범인을 검거를 할 때 보면은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검거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2013년에 이 조 씨가 검거가 됐던 것도 대림동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이제 발각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 이렇게 검거가 됐으니까 휴대전화는 앞으로 조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현금만 쓰면서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대포폰 여러 개 사용을 하면서 차명폰 여러 개 사용을 하면서 기지국 위치 추적이 안 되게 짧게 통화를 했다가 끊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검거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대중교통만 또 사용을 한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지난번에 양주시에서 의정부로 이동을 하고 난 이후에 행방이 묘연한데요. 지금 이제 휴대전화 다 끄고 있고 지금 경찰이 판단을 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개 수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납치라든가 강금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주로 이제 도피하는데 아주 이골이 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 이번에 공개 수배로 전환을 하고 한 것은 지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밀항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지금 오히려 그냥 다 오픈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사람이 사용하던 모든 휴대전화 다 지금 꺼져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현금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카드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번에 공개 수배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체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사진 여러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조규석이고요. 키는 한 170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말투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머리 스타일이나 모자, 안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매나 귀 모양 이런 걸 자세히 봐주시고요. 혹시 보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